반성과 성찰이 없는 근대화, 그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를 위험사회라고 하죠. 성수대교 붕괴나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것을 이뤄줄 수 있죠. 그러나 정보화 사회에서 지금처럼 대량 정보 유출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삼풍백화점처럼 국부적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미치는 체르노빌 이상의 피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흔히 초위험 사회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해 오셨죠?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파견역 직원의 이런 불법 행위로 인해서 정보가 유출된 이후에 제가 금융위원장과 서로 협의를 해서 조속히 이것을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저와 관련된 관계기관 장관들 회의, 그리고 총리님께서 주시하시는 회의, 그리고 그를 통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서 부총리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번 사건이 앞서 존경하는 민변 의원께서 모두에 지적하셨듯이 이건 우리 사회의 큰 위험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하지만 정말 오버홀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전반적인 하나의 체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했습니다. 이번 정보 유출 사태는 기업의 실패입니까? 정부의 실패입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러한 정보를 다루는 금융기관을 비롯한 정보를 다루는 회사의 정보에 대한 인식도 그동안에 해이한 측면이 있고, 정보도 거기에 대한 감독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그 실패에 대해 책임을 지고 CEO가 사퇴하는데 정부는 그 실패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전 정부도 지금 현재 더 잘 아시겠지만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원인과 책임 규명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조사 결과 정부 당국자의 책임이 드러난다고 한다면 사퇴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책임지시겠습니까? 저는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제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러한 것을 수습을 하고 또 하루빨리 국민들한테 신뢰감 있는 그러한 금융거래를 하는 게 제 우선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계장관 회의를 한 결과 기업의 실패, 그 최종 진단은 무엇입니까? 기업은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정보의 흐름을 수집해서 그것을 보관하고 또 보완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어느 기관에 주느냐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프로세스가 있을 것입니다. 각 프로세스별로 저는 정보를 담당하는 그러한 주체는 그러한 보완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얘기인데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업이 무엇을 실패했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우선 기업은 그러한 정보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해서 늘 주시하고 거기에 어떠한 허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것을 누가 감독하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주시해 나갈 것을 저는 해야 지금 한다고. 유통 이전에 1차 유출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1차 유출이 어떻게 됐냐 이거죠. 자, 3년 전, 4년 전 가이드라인 아십니까? 작년에 만든 가이드라인 아세요? 정부가? 정부도 나름대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작년에 부총리도 관여하셨을 텐데요. 작년 7월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2011년 가이드라인과 2013년 6월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 업체가 들어갈 때는 반입을 제한하게 돼 있고요. PC랄지. 다음 두 번째는 데이터를 변환하게 돼 있고, 셋째는 USB 등을 갖다가 막는 프로그램을 갖다가 반드시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를 추론해 보건대 그런 보안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감독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지켜진 거에는 저는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왜? 2011년 가이드라인, 작년 2월 가이드라인, 심지어 작년 12월에 행정안전부가 해당 기업의 감사에 갔는데도
정보 유출을 확인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뭐 지금 저는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같은 생각입니다만 다만 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을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현장에 좀 착근되지 않은 측면도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만 몇 차례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도 그걸 지키지 않을 때마다 주의 경고, 그 다음에 400만, 500만 정도의 과태료만 물리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입장에서는 보안 문제에 관한 인식이 해이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기업의 실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부의 실패라고 보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저는 물론 정부의 감독에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우리 사회 일반적으로 이런 보안에 대한 인식이 좀 더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징벌이 약한데 어떻게 보안의 인식이 강화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400만 원 과태료 물리고 CEO 주의 경고하는데 기업이 어떻게 무서워하겠어요? 전 두 가지 측면에서 전적으로 어떤 징벌에 대한 강화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그러한 어떤 데이터의 어떤 유효 기간을 좀 더 단축하는 기술적인 거에서 자동적으로 그런 불필요한 데이터가 계속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관리상의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 정보를 묻는 게 아니에요. 유효 기간이 지난 정보를 갖다 별도로 관리하는 문제를 갖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걸 묻는 거예요. 부총리 관계장관 회의 3번 하셨을 테면 크고 작은 거, 문제의 본질과 격가지를 갖다가 읽고 있으실 것 같은데 자꾸 주변적인 얘기로 답하시는 거 보니까 좀 답답하네요. 자,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이번에 기술적인 에러는 없었습니까? 보안 프로그램에 기술적인 문제 없었어요? 제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좀 더 초점을 맞췄던 건 앞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감독과 현재 있는 보안의 규정의 준수 이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부는 종합적인 진단을 해야 되죠. 최종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근데 검찰의 공소장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해당 은행의 뱅크의 주장이 다 달라요. 지금 일부 카드 회사는 변환 프로그램이 무력화됐다는 거예요. 또 일부 카드 회사는 공소장에 따르면은 아무 프로그램에 갖다가 USB를 갖다 꽂아서 읽을 수 있는 아무 프로그램에 갖다가 그 법법자가 해제했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맞다고 보세요? 이 조사 결과가. 각각이 상이한데 어느 조사 결과가 최종적인 조사 결과예요? 지금 현재도 저는 그러한 분석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적시하신 여러 가지 보안 규정이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심각하냐면 보안 프로그램이 뚫렸다고 하면 이걸 최종적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승인한 기관이 누굽니까? 국정원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기술자들이 나가서 뚫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든 금융기관과 행정전산망에다가 USB를 갖다 읽을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이 해제됐다. 심각하다고 경고를 내야 되는 거예요. 공소장에 써 있어요. 근데 정부는 발표할 때 이 부분 감췄어요. 알고 계세요? 검찰 공소장에 농협카드 같은 경우는 2차 해킹, 2차 시도에서 USB가 읽을 수 없게 하는 프로그램을 해제시켰다는 거예요. 정부는 이거 알고 있습니까? 보안 규정상에 알고 있다면 지금 전 금융전산망과 전 행정전산망 이거 알려야 돼요. 발표 안 하잖아요. 자, 2차 유출이 있어요, 없어요? 최종적인 결론 뭐예요, 정부에? 제가 법무부 장관께 보고 받기는 현재 2차 유출은 없는 걸로. 왜 없다고 생각해요? 검찰의 수사의 단계에서 파악해 보건데 그런 2차 유출의 가능성이 없는 걸로 그렇게 조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검사는 2차 유출의 가능성이 없다. 2차 유출이 없다고 당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서두로 2차 유출이 없다. 현재까지 2차 유출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근데 보안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미 뚫렸거나 뚫렸는데 모르고 있거나 그거는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어서 안 뚫고 있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그런 경계의식과 문제의식을 갖고 사건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법무부 장관이 발표했다고 해서 믿고 있습니까? 심지어 금융감독원장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그 USB를 갖다 가서 확인해 본 경우가 리딩된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 관해서 보안 전문가들은 어떻게 USB가 읽혔는지 안 읽혔는지를 무슨 기술로 알 수가 있느냐. 그건 불가능한데 금융당국의 최고 책임자가 나와서 USB를 갖다 확인해 봤더니 범법자에 읽혀나간 기록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한심한 금융당국과 정부를 보고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겠어요. 자, 부총리. MBN 여론조사하고 내신문 여론조사 보셨습니까? 부총리에 대한 신뢰도?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로 그러한 평가에 대해서 경제 성과에 대한 평가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회를 말씀해 보십시오. 좀 소명할 기회를 주신다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저희 나름대로 양적 완화의 축소라든지 또는 그러한 세수의 어려움 속에서도 국회에서 추경도 도와주시고 또 저희 나름대로 부동산 이런 활성화 대책을 통해서 7분기 만에 3% 성장이라든지 국무위원회 거치가 여론에 의해서 결정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까? 저는 앞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로서는 현재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정부, 국무총리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 정부 부처 중에 경제부총리가 최하위점을 받았어요. 아시죠? 얼마 전에. 여론조사는 비그러치더라도. 바로 그 점이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그러한 거시경제 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나쁘면 그만큼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인색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과제에 대한 평가예요. 대통령 공약 140개 중에 외교안보 통일 분야는 얼마 이행됐고 이걸 묻는 거예요. 지금 국내 체감지수를 묻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평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어떠한 목표 달성도, 그것이 바로 체감성입니다. 그래서 결국 국민한테 탓을 돌리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경제 회복에 대한 오히려 기대와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껴서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바로 체감 경기의 회복을 저희가 두고 있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국무총리 나와주세요. 자, 작심하고 나섰다. 뿌리를 뽑겠다.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 이 말씀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홍원 총리의 3원칙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겁니까? 우선 이번 이 사태는 여러 가지 금융기관 중에서 3개 사이에 업무를 관여하던 정보회사 직원이 USB를 통해서 정보를 빼내갔습니다. 근데 다른 기관에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잠금 장치를 다 갖고 있었는데 3개 기관은 그게 좀 허술했습니다. 이게 원인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인식이 낮다는 게 첫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가상 데이터를 주는 나갈 수 있는 지도적인 이런 장치도 좀 부족했다 생각을 합니다. 물론 또 우리 국가기관의 감독도 좀 부족했다 생각해서 이런 문제들을 우선 종합적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이 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는데, 그렇지 이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유출될 수 있는 허점은 어디 있는가, 이 문제만 아니고 또 다른 데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그 전수조사 하다시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응책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점에 대해서 의지를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USB만 막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은 그거라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사태에서 조금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건 USB가 흘러나가가지고 바로 그렇게 활용되기 전에 검거가 됨으로 해서 큰 2차 피해는 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장담하시겠어요? 아까 부총리도 그랬는데 만약에 USB가 읽혀 나가서 2차 피해, 2차 유출이 있었으면 총리하고 부총리 책임지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각도로 분석을 했는데 장담할 수 있어요? 2차 피해가 있었으면
그건 신고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었다는 점하고 그러니까 책임지실 수 그다음에 있겠냐고요. 그게 기술 2차 유출, 2차 피해가 발생되면 총리, 부총리 책임지시겠어요? 지금 저 확언을 하는데. 기술적으로도 그게 나갈 수 없다는 그런 저 정보를 현장 조사 다 했습니다. 다녀봤습니다. 기술적으로 가능해요. 예, 거기에 대해서 뭐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어쨌든 간에 문제는 앞으로 그 USB를 그 사람이 어디 가서 얼마나 꽂았는지 컴퓨터에 알 수가 없잖아요. 검사 조사 결과 안 나왔잖아요. 근데 어떻게 확언을 합니까? 철저히 조사가 되었습니다. 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2차 피해가 있었으면 그 신고나 그동안 문제가 됐을 텐데 그런 점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문제는 뭐 2차 피해가 났든 안 났든 간에 이게 나갔다는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뭐 이런 사태가 생긴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단호한 대책을 마련할 테니까 이해를 하시고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실패예요? 정부의 실패예요? 뭐 기업 우선은 1차적으로는 기업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안의식이 부족했다는 게 문제라 생각하고 정부도 이 점에 대해서 뭐 꼼꼼하게 계속 챙기지 못한 그런 과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업의 실패도 있겠죠. 그렇지만 기업의 실패라고 자꾸 책임을 갖다가 규정하게 되면 똑같은 가이드라인을 반복하는 거예요. 2011년 가이드라인 다시 나왔죠. 2013년 가이드라인 다시 나왔잖아요. 한두 개 추가한 것 빼놓고.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기업의 실패를 통제하지 못한 정부의 실패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 책임자 보고 사퇴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는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금융감독원 직원이 몇 명이에요? 보안 관련. 35명이에요. 금융위원회 11명이에요. 이 모든 금융기관을 보안을 갖다 어떻게 책임집니까? 할 수 있겠어요? 예, 안행부에서 정기감사에서 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지도적인 장치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 처벌 규정도 강화를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각종 보안 장치를 최대한 마련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기술적인 문제, 가이드라인 문제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앞으로는 제3자 공여를 잘 못하게 제공을 못하게 제3자 제공 사전에 동의받게 하고 또 그럼 법을 고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후에 고지받게 하고 내 정보 어디까지 공유되어 있는가 또 부동의하게 하고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결론을 지금 당장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지금 이 정보의 문제는 사실 양면이 있습니다. 우선 정보 우리가 지금 ICT 산업이 발전한 나라에서 이 정보 활용을 조장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로 인한 부작용을 막아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양측 측면을 그래서 양측면 중에 고려해서 총리의 기준은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기에 중점을 두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빅데이터를 통한 창조 경제가 우선이에요? 국민에게 피해가 없게 하는 정보 보호가 우선이에요? 무엇보다도 국민에게 피해가 안 돌아가야 되는 게 우선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만 작년에 대통령께서 빅데이터를 통한 산업모형 이것이 창조경제의 핵심이다. 그 위에 미창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없이 많은 완화 대책을 발표했어요. 가령 정보통신 이용액을 갖다가 수집하게 한다든지 위치 추적 광고 제한을 갖다가 완화한다든지 작년에 발표한 모든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기조로 보면 다 누구 돌아가야겠네요. 아니요.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양측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 발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조장을 하되 국민의 피해는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 양측면 중에 개인 보호가 우선이라며요. 뭐 개인의 피해는 안 가도록 해야겠죠. 그걸 강조를 하되 마하트마 간디가 얘기하신 것 중에 7가지 조약이 있는데 희생 없는 기도, 인성 없는 과학, 도덕성 없는 상업, 원칙 없는 정부, 원칙 없는 정치. 근데 제가 묻는 거예요. 내일 뭐 대통령께서 몇 달 후에 다시 이 문제를 보다가 이게 무슨 얘기냐. 창조경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빅데이터 중요한데 그럼 어느 순간 다 이 원칙이 다 무너질까 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총리의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게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장치는 마련하되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은 최대한 방어를 하겠다는 그런.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가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원칙이 중요해요. 아니, 그 한 자, 가지만 그럼 다시 해서 말씀드립니다. 기업의 실패냐 정부의 실패냐. 저는 이 정부가 이 모든 걸 책임질 수 없어요. 정부가 모든 걸 책임지면 항상 정부의 실패로 가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뭐냐면 기업이 일벌백계의 두려움을 느끼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자랄지 배상명령 책임자랄지 집단적 소송자 같은 것이 도입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거는 우리 법 체계와의 관계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한 징치를 강화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주민등록번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민등록번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문제는 이게 전 국민에게 부여된 번호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비롯해서 다른 무슨 식별 번호는 없겠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자, 고민 가능한 식별 번호가 세 가지가 있겠죠. 예? 첫째는 주민등록번호는 그냥 놔두고 안행부 데이터에 꼭꼭 숨겨두고 이미 발행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여권번호랄지 아이핀이랄지 신용카드랄지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신분 확인 번호를 갖다가 수단을 대체하는 것이 있겠죠. 네. 세 번째는 외국처럼 목적별 번호를 부여한 것이 있겠죠. 보험이랄지 건강이랄지. 새로운 번호를 부르는 거예요. 이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제가 깊이 있게 연구를 안 해봐서 지금 장단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거기에 드는 비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좀 상당히 깊이 연구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일 안행부 업무보고, 대통령 업무보고 때 이거 보고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사전 보고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해봤어요. 지금 언론에는 계속 내일 모레 보고한다고 돼 있는데. 이건 지금 이 국회 답변 전념하고 있어서 업무보고 내용은 사전에 아직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세계 모든 OECD 국가는 개인정보보호기구가 심의, 의결뿐만 아니라 집행까지 다 하게 됐어요. 근데 우리 심의 의결만 해요. 집행은 방송통신위원회, 안행부, 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칙도 상호 모순되고, 모법과 기별법이 배치되고, 앞으로 우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총괄기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게 종합적인 어떤 법 체계가 필요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이번 제도 개선을 연구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시죠. 용산 참사 5주년이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정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사이에 도정법 개정해서 휴업보상금 지급기준 확대를 하는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치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검토를 해서 효율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용산과 같은 공영개발에 필요한 혹은 뉴타운과 같은 그런 개발에 필요한 그 경우 상인들의 어떤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그것을 연구하기 위한 그 권리금을 갖다 입법하기 위한 TF를 구성했습니까? 아직 범정부적인 TF를 구성한 적은 없습니다만은 국토교통부 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이미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와 유사한 개념의 대책을 토지보상법에 집어넣을 수 있는지 하는 점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그런 권리금의 포괄적 법제화 아닙니까? 권리금을 우리가 보호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보호할 것인가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산 참사 5주년을 맞아서 많은 언론이 이제는 권리금을 법제화해야 한다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것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해갖고 이 문제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체는 있는데 법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그런 제도라고 하는 것이 용납이 되겠습니까? 정부가 자기 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법제화도 권리금을 보호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법제화를 하는 경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재반 문제점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이 그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될 수 있을지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하는 점들을 그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서민을 끔찍히도 위한다는 여야가 용산 참사 3년 지난 동안 기껏해서 영업손실 보상 4개월로 늘린 것이 유일하다. 무척 초라하다. 정말 빈말이 아닌 진정한 서민에 대한 마음의 애정이 있다면 법제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죠. 네,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변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그 연구를 해본 그 결과 법제화를 하는 데 따라서 법제화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 부분들은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 전반을 법제화하는 문제는 별도로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저 총리하고 지금 공영 개발 시에 보상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강제 퇴거 금지시켜야겠죠. 제한해야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떠한 그 명제로서는 분명한 것입니다만은 그거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 하고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과정 투명화시켜야겠죠. 투명화시킬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상보상학 현실화시켜야겠죠. 그 현실화의 문제가 지금 그 권리금 관련해서는 권리금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의 문제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 사전적으로 확실화되지 않고는 적용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겠다 이렇게 그런 생각합니다. 메커니즘 개발해야죠. 그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예, 개발해야 됩니다.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 그 개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대체 점포 같은 것도 고민해 볼 수 있겠죠. 한 가지 가능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고려할 부분이 현실적으로 적용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많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는 이제 공영 개발의 경우고, 물론 이제 장관 소관 사항은 아닙니다만,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입니다만, 그래, 그럼 차라리 국무총리한테 여쭙는 게 낫겠네요. 총리 다시 나오십시오. 현실로는 존재하는데 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 그게 권리금이죠. 수없이 많은 서민들, 중산층들이 일생 동안 모은 재산을 다 쏟아붓죠. 그 점포를 차리죠. 그래서 권리금은 지금 말해서 공영개발과 같은 경우가 있고, 임차인, 임대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 보장되어야겠죠. 영국이나 프랑스, 해외는 권리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영국은 굿윌이라고 해요.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최고 보상을 합니다. 15년이 기본적인 보장기간이에요. 영업보장기간. 그리고 최고할 때는 1년치를 갖다 영업수익을 1년치를 보상하게 됐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임차인과 임차인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런 기간에 보장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떠세요? 네, 임대차인 관계는 관행적으로 그 권리금이 형성되어 온 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부풀려져 가지고 일정한 시기가 지나고 나면 영입이 안 될 때는 거의 허수가 되어 가지고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낳는 부작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약간 좀 동문서답 같은데 하여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어떤 그 영업권을 갖다 보상받기 위해서 영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한 15년 정도의 기간을 줘요. 우리는 5년인데 충분한 기간을 갖다 준다면 흡수도 가능하겠죠. 네, 그건 제도와 현실과 이런 걸 고려해서 연구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통부 장관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다루기가 굉장히 거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도전하려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약탈적으로 임대인이
대개의 주인은 선한데, 건물주는 선한데 아주 약탈적인 건물주들이 이것을 뺏어가는 경우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차인의 권리금을 갖다가 확정 등록을 세무서에 하고,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주 악의적인 건물주가 이것을 약탈하려고 할 경우는 이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부터 만들어보자. 이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이런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자, 금융실명제 20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차명거래는 보편화되어 있어요. 누구나 차명거래를 써요. 이건희는 4조 5천억, 저축은행 비례해서 보면 6조 5천억이 차명계좌입니다. 시정해야겠죠. 네. 지금 현재 금융실명제법은 가명, 도명만 제한해요. 차명도 제한해야겠죠. 네, 가능한 뭐 실명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악의적인 차명, 고의적인 차명은 지금 상증세법의 주식증여처럼 증여의제화하고 부동산 실명제처럼 무효화하고 선의의 관행적인 차명, 이것에 대해서는 가령 뭐 산악회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예외를 열고 해서 인정해주고, 이걸 위해 알 수가 없는 제3의 문제들 있을 수 있겠죠. 네. 지금 우리 해외 계좌에서 사진 신고해서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그것을 양성해서 꺼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분화해서 이것을 법제화한다고 한다면 이제 금융실명제가 완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이건 뭐 앞으로 연구 과제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지금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사실 이명박 정부 6년 차이죠.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오는데 만들었던 예산을 갖고 정부를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새해 예산이 통과되었지만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큰 변화 없이 그저 한 4조 5조를 갖다 창조 경제라는 문구만 붙여갖고 기존 경제의 패러다임과 큰 변화가 없이 이끌어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정부 6년차, 7년차입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새 예산안을 국회법에 따라서 이제 8월까지 제출하고 있죠. 네. 10월 1일 법은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면 새 예산안을 갖다가 지방선거 전에 다 짜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 박근혜 정부 3년차는 이명박 정부 6년차, 7년차에 의해서 8년차. 왜? 그때 그 생각을 가진 관료들이 환상에 의해서 계속 짜기 때문에 이렇게 8년차로 가려면 박근혜 정부는 거의 망치고 소비하고 말 것이다. 저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아마 경제팀에 대한 교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하는 건 선거에 청문회 때문에 무리가 가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거에 이기는 정부는 선거에 이기는 정부는 그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행복할지 모르지만 국민을 위한 정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정말 국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지방선거 끝나고 교체할 경제팀을 지금 교체하는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